자, 조용히 하고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략하게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뭔가 내 혼자 복습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겼는데. 떠들어라. 나도 떠들게. 자, V1 대 V2는 N1 대 N2다라는 식 했었죠. 패러데이 전자기유도 법칙의 결과로 변압기에서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대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1차 코일의 감은 횟수 대 2차 코일의 감은 횟수와 같다. 네. 그 다음에 그 1차 코일에 전달된 전력이 그대로 2차 코일에 전달이 된다라는 결과로부터 에너지 보존의 결과로 요식도 배웠었죠.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곱은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곱과 같다라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송전 과정은 그 발전소에서 송전선을 지나 사용자에게 가기까지 이 송전선의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송전 전력하고 손실 전력에 대한 식을 배웠었죠.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했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I 제곱 R 이렇게 구했었고, 송전 전력, 공급 전력, 생산 전력은 IV 이렇게 했었죠. 이때 I는 발전소에 있는 1차 변전소의 변압기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고, 요 V는 그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고요. 이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고 송전선의 저항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 I는 똑같은 전류죠. 1차 변전소의 변압기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곧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였습니다. 송전선이 설치되면 송전선의 저항은 변화가 없으니까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전력을 보내더라도 송전 전압을 높여서 보내면 전류가 작아진 채로 보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송전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이 두 식을 써서 풀면 되고요. 변압기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이 두 식을 적절히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뭐 추가로 하면은 V = IR, 요 세 식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작년 수능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변압기에 전압이 V로 일정한 교류 전원 스위치 S, 저항값이 R, 2R인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수는 각각 3N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단,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 되어 있고요. 기억 보면 S를 A에 연결했을 때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에 연결했을 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비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가문 횟수는 고정이죠. 3N 고정입니다. 그러면 전류의 비는 I1 V1은 I2 V2와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V1하고 V2를 구하면 될 텐데, 이 교류 전원의 전압이 V잖아요. 이게 1차 코일에 그대로 걸리겠죠. 그래서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고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V2라고 둘게요. 일단 V2를 구할 수 있겠죠.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서 V1 대 V2는 N1 대 N2가 됩니까? 따라서 V2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V가 됩니다. 그러면 전력이 보존된다라는 공식으로부터 I1 V1은 I2 V2가 되겠지? 이때 근데 전류다 표시가 안 되어 있네, 그죠? 안 되어 있으면 변수로 두면 되겠습니다. I1, I2,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1,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면
전력이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이 같아야 되니까 I1 V1은 I2 V2가 같아야 되겠지. 그때 V2는 3분의 V로 구했잖아요. 그러면 I1 대 I2는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I면은 얘가 3I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맞아떨어지죠. 요 I하고 V 곱한 거하고 3분의 V하고 3I 곱한 게 같죠.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바로 그럼 공식을 뭐 기억을 한다면 V1 대 V2는 N1 대 N2지만 I1 대 I2는 N2 대 N1이었죠. 그래서 I1 대 I2는 1대 3 이렇게 바로 가도 됩니다. 어차피 그 식 자체가 패러데이 법칙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의 조합으로 나온 식이니까 I1 대 I2는 N2 대 N1 이걸로 그냥 바로 구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3배이다.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맞네? 네. 니은 보면 저항의 소비 전력은 S를 B에 연결했을 때가 S를 A에 연결했을 때 2배에 되었는데, 자, 저항의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V, I, R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A에 연결했을 때하고 B에 연결했을 때 일단 눈에 보이는 게 R이 바뀌죠. 네. 그래서 R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찾으면 좋을 거예요. R, 2R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I나 V를 선택해야 되는데 뭐 둘 다 이미 아는 셈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V가 전원장치의 전압이 안 변하잖아요. 네. 그리고 1차 코일의 가문 횟수와 2차 코일의 가문 횟수가 안 변하죠. A에 연결했을 때, B에 연결했을 때. 그럼 요 B도 안 변하겠지. 3대 1입니다. 그러면 A에 연결할 때나 B에 연결할 때나 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역시 3분의 V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전압하고 저항으로 전력을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차 코일 A에 연결했을 때 전력하고 B에 연결했을 때 전력을 비교해 보면 A에 연결했을 때는 전력이 R분의 3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B에 연결했을 때는 2R분의 3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를 구하면은 1대 2분의 1이 되죠. A에 연결했을 때하고 B에 연결했을 때. 그래서 2대 1이 됩니다. 2대 1이. A에 연결했을 때의 소비 전력이 B에 연결했을 때보다 더 큽니다. 근데 얘는 B에 연결했을 때가 A에 연결했을 때 2배라고 했으니까 거꾸로지. 이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S를 B에 연결했을 때와 A를 연결했을 때가 같죠. 왜냐하면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에 변화가 없고 가문수의 변화가 없으니까 V1 대 V2는 N1 대 N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에 연결하나 B에 연결하나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D, 그래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작년 수능 문제 봅시다. 18번 문제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그림은 변전소 AB를 거쳐 전력이 수송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D에서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는 각각 10N이고요. 변압기가 두 개가 있네. 변전소가 여기 가문수가 이제 10대 1이고요. 그다음에 송전 전압은 VA, VB입니다. AB에. 이때 송전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압을 바꿔서 보내는 거잖아요. 바꾼 전압이 송전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각각의 송전 전압 VA, VB가 되겠습니다. 또 표는 A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P일 때 A에서 P가 공급이 되네요. 송전선 AB의 저항감과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겁니다. A에서는 손실이 6분의 1P만큼 되고 B에서는 12분의 1P만큼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때 송전선의 저항 RA 대 RB와 그 다음에 송전전압 VA 대 VB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송전 관련 문제는요, 기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급 전력에 대한 식 써보고 손실 전력에 대한 식 써보면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일단 뭐 그 공급 전력 할 때는 전류하고 전압 곱해야 되죠. 근데 전압은 VA, VB 나와 있지. 근데 전류가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써놔야 되는데 전류가 안 나와 있으니까 변수로 둡시다. 송전선 A에 흐르는 전류를 IA, 송전선 B에 흐르는 전류를 IB라고 할게요.
IB. 그 다음에 송전선 A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A의 제곱 R 하면 되겠죠? IA의 제곱에 RA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송전선의 B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IB의 제곱에 RB가 될 겁니다. 근데 IA와 IB의 관계를 요 사이에 있는 변압기 있죠? 그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B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문의 수의 B가 10대 1이잖아요. 그럼 전류의 B는 몇 대 몇이 되겠어? 1대 10이 되겠죠. 전압이 10대 1이니까 전류는 1대 10이 돼야 됩니다. 1대 10. 그래서 IA, IB로 두지 말고 좀 더 간단하게 이게 1대 10이잖아요. 전류는. 그러니까 이거를 I, 이 녀석을 10I 이렇게 해두는 게 조금 풀이 과정이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B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써놓고 식을 세우는 게 좀 더 쉽습니다. 이 문제가 18번에 나왔고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변압기하고 관련된 식하고 송전과 관련된 식에서 식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조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송전 과정은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제 그 송전 과정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매뉴얼에서 풀면 되겠습니다. 공급 전력을 먼저 구해봐요. 공급 전력. 송전선 A를 통해 전달되는 공급 전력하고 B를 통해 공급되는 공급 전력을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손실 전력 구해보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변전소 A를 통해 변전소 B를 통해서 공급되는 전력으로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네요. 그럼 처음에 공급된 전력은 P였죠. 변전소 A에서 처음 공급하는 전력은 P였고요. 그 다음에 B를 통해서 공급되는 전력은 요 사이에 송전선 A에서 6분의 1P만큼 손실이 되잖아. 그러면 B에서 송전되는 전력은 얼마가 되겠어? 6분의 5P가 되겠죠. 6분의 5P. A에서 송전된 전력에서 그 송전선 A로부터 손실된 전력을 뺀 게 B로부터 송전되는 공급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각 식이 IV 있으면 되죠. 그러면 A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I죠. 그래서 여기는 I, V, A 이렇게 되겠고요. 대문자 A가 대문자 A로 되어 있네요. VA가 되겠고 B를 통해 송전된 전력은 공급되는 전력은 전류가 10I죠. 10I 곱하기 V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하고 요 식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 I가 날아가겠습니까? 그러면 1 나누기 6분의 5는 VA 나누기 10 VB가 되겠고요. 그럼 VA 나누기 VB는 5분의 6 곱하기 10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12대 1이 되나?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할 때도 제가 이불로 보여줬는데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세요. 머리로 하지 말고. 그게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남은 기간 동안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과 그리고 이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거 얘는 왜 이래 됐지? 얘가 왜 떨어졌을까요? 가끔 오류가 생깁니다. 자, 일단 12대 1인 녀석이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네. 이렇게 되었고 그냥 손실 전력 구해 보겠습니다. 미스테리어스 안에 가라 다 썼으니까. 그다음 손실 전력에 대한 식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전 문제는요 항상 이래요. 그냥 공급 전력에 대한 식 써보고 손실 전력에 식 써보면 문제가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전선 A로부터 손실된 전력은 6분의 P가 B를 통해서 손실되는 전력은 12분의 1P죠. 손실 전력은 공식이 뭐였죠? I 제곱 R이었습니다. 여기는 I 제곱에 RA 이렇게 되겠죠. 얘는 10I가 흐르죠. 1대 10이었지, 그지? 이거에 제곱에
RB가 되겠습니다. 그럼 RA 대 RB는 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 되죠. 네. 그래서 6분의 1 나누기 12분의 1은 RA 계속 대문자 선수 헷갈리네. RA 나누기 10 RB가 되겠습니다. 그럼 RA 안 자고 있었네. RA 나누기 RB는 내가 잠깐 본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요거부터 계산하면 얘는 6분의 10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12 곱하기 100 이라면 되겠죠. 예. 그러면 200이 되나? 200대 1인 거죠. 200대 1. RA 대 RB는 200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였어요. 문제였는데 결국에 여러분이 매뉴얼에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기억을 했다면 그 송전선 A와 송전선 B에 흐르는 전류의 비만 1대 10이라는 걸 구해서 I, 10I로 둘 수 있었다면 나머지는 이제 기계적으로 바로 이게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풀렸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송전과 봅시다. 핵에너지와 방사선. 핵에너지와 방사선 하기 전에 그 발전원별 우리나라 발전량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올해 제가 게을러지기로 작정을 해서 올해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건데 작년에 17년에 조사하다 보니까 2016까지 나와 있는 거고 올해 이제 한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마 17년도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요게 똥색 있죠? 요게 원자력이에요. 원자력이고 요게 물 색깔이 수력입니다. 수력이고 요게 석탄 화력 발전. 석탄 화력 발전이 좀 늘고 있죠? 그다음에 이게 기름, 석유, 이게 천연가스도 좀 늘고 있는 추세고요. 초록색은 집단 에너지라고 불려지는 건데 몰라요. 뭔지 몰라요. 안 찾아봤어요. 게을러지기로 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했는데 또 모른다 그러네. 내년에도 모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가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도 지금 많이 제법 늘어나고 있어서 2016년도에 3.7% 찍었거든요. 이제 비중이 아마 더 늘어났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계산해 해봤어요. 작년까지는 제가 부지런했거든요. 아프지 않아서. 작년에 보면 계산까지 했어. 내가 이 전체 발전량에 나눠가지고 직접 이 원자력이 30.6%를 차지했더라고. 2016년도에 전체 발전량에. 그다음 여기 수력이에요. 수력이 1.3%. 이게 석탄 화력 발전 36.5%. 이 화력 발전을 다 합치면은 60% 넘거든요. 그 중에서 석탄만 해도 원자력보다 많았었어요. 2016년도에. 요게 석유 화력 발전. 요게 뭐고? 이게 천연가스겠네요. LNG. 얘가 대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풍력이나 뭐 태양광 있죠. 근데 이게 좀 특징이 보면 요 대체 에너지라는 게 꾸준히 쭉 늘고 좀 제법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19,000까지 올라왔는데 요 잘 보면요. 이따 수력은 역전했어요. 수력보다 많고 수력이 6,600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석유 화력 발전하고 거의 따라잡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할 거는 요 30.6% 차지하는 원자력하고 그다음에 요 대체 에너지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대체 에너지는 보나 근데? 맞네요. 하네요. 태양전지. 우선 핵에너지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고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원자력 발전에 주로 사용되는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세 종류로 우라늄 234, 우라늄 235, 우라늄 238이 있는데 그중 우라늄 238이 전체 우라늄의 99%
5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쓰이는 것은 핵분열을 쉽게 일으키는 우라늄 235입니다. 우라늄 235의 원자핵은 92개의 양성자와 143개의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일정한 비율을 벗어나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라늄 235는 핵분열을 통해 안정된 상태가 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속성을 이용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럼 우라늄 핵분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라늄 235는 외부에서 중성자를 넣어 충돌시키면 원자핵이 2개 이상으로 분열됩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에너지와 새로운 중성자 2~3개가 만들어집니다. 새로 생성된 중성자들은 다른 원자핵과 충돌해 다시 핵분열을 일으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바로 이러한 연쇄 핵분열 반응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듭니다. 우라늄 1g의 핵분열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석탄 300만 g, 석유 2000리터로 생산하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이처럼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거의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운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86년 구소련에서 발생한 엄청난 사고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당시 발전소 반경 30km 이내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선포되고 현재까지 특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고로 많은 발전소 노동자와 주민들이 사망했으며 지금도 암, 기형아 출산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세계 최고의 내진 차계로 원전 안전공을 타락했던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또 한 번 원전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인류에게 유용한 에너지원인 동시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공포의 대상. 방사능은 고효율과 고위험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전 찬성 쪽입니까 반대 쪽입니까?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갈려요. 찬성 반대로. 실제로 얼마 전에 신고리 5, 6호기 계속 진행할 것이냐 해가지고 토론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진행한 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TV 프로에서 그 반대하는 입장 쪽이 왜 졌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반대하는 쪽이 대체로 항상 그랬던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제 토론에 임했대요. 반면에 이제 계속 진행하자는 쪽, 찬성 쪽은 그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 뭐 이런 근거들 가지고 차분하게 이렇게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항상 찬반의 여지가 다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조금 반대쪽에 사실은 있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찬성 쪽에 있는 입장에 이제 제 친구가 있어서 좀 의견을 소개를 해주면 그 두산중공업에서 실제로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본이 진짜 내진 설계나 이런 걸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왜 터졌느냐? 우리나라도 위험한 거 아니냐? 강진이 일어나면.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후쿠시마 원전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지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지진 이후에 있었던 해일에 의해서 원전이 잠기면서 비상 전력망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냉각수 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열이 갑자기 많이 발생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이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 해수면에 비해서 그나마 지대가 높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 이후에 혹시 해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 온전을 덮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꽤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안전하고 그 지진이 났다 하더라도 이게 사고가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적다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보통 이제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에 하나의 위험 때문에 그 만에 하나 위험성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너무나 막대한 피해를 입히니까 이게 차츰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줄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 원전을 책임지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한테 끝까지 당부를 했죠. 제발 철저하게 해달라. 열심히 이렇게 당부는 하고 그렇게 훈훈하게 술자리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핵에너지에 대해서 좀 몇 시간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한 2시간쯤 되려나? 오늘은 그 핵 반응식 뭐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분열하고 핵 융합하고요. 일단 원자핵의 표현 방식부터 여러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영어로 프로톤, 중성자는 뉴트론이죠. 그래서 앞자를 따서 보통 P, N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요 둘을 합쳐서 핵을 이루는 입자라는 측면에서 핵자라고 합니다. 핵자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 겁니다. 그 핵자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핵자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친 거고요. 그걸 다른 말로 질량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의 질량을 거의 결정짓는 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거든요. 왜냐하면 전자보다 질량이 한 2000배가량 크니까 보통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합친 숫자인 핵자수를 질량수라고 합니다. 원자핵을 표현할 때 원자핵을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로 원소 기호를 적고요. 그다음 왼쪽 아래에 원자 번호를 적고요. 왼쪽 위에는 질량수를 적습니다. 이게 전 세계 공통 방식입니다. 이때 요 질량수는 핵자수니까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합친 거고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를 뜻합니다. 이건 이제 화학적 성질에 의해서 정의되는 번호입니다. 양성자수가 같으면 그 원자핵 주위를 돌게 되는 전자의 수도 같고 원자핵 주위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니까 결국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연료가 우라늄 235라 그랬죠. 그때 우라늄 235라고 하는 것은 질량수를 뒤에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가 92개인 원소라는 뜻이고 끝에 235는 질량수가 235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연습삼아 우라늄 235의 양성자수를 구해보면 그냥 왼쪽 아래 있는 숫자를 읽으면 되죠. 92개고요. 중성자수는 질량수에다가 양성자수인 원자 번호를 빼면 되죠.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니까 거기다 양성자수를 빼면 중성자수가 됩니다. 간혹 중성자수를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 구하는 방법을 알아두고요. 근데 양성자수는 같으나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하죠. 이 우라늄 235, 우라늄 238이 동위원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동위원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소의 동위원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소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양성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1, 질량수 1이죠. 반면에 수소의 동위원소로 중수소가 있는데 중수소는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해서 질량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수소라 해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수소입니다. 근데 중성자가 2개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 1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질량수가 3인 무거운 수소, 질량수가 3인 무거운 수소, 그래서 3중수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수소를 D라고 표기하기도 해요. 더블. 3중수소를 트리플. 3중수소 자체가 영어로 트리튬이라고도 합니다. 트리튬. 예, 그렇게 쓰고. 또 양성자 하나가 수소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액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건 소문자고요. 예, 대표적인 뭐 동위원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3중수소가 방사성 원소이기도 합니다. 얘가 베타 분계를 통해서 전자를 내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다음 전자볼트라는 용어가 종종 나오게 될 텐데 핵 반응식에서 전자볼트는 에너지의 한 단위입니다. 영어로는 일렉트론 볼트라고도 합니다. 일렉트론 볼트. 자, EV가 가면 1EV, 1 일렉트론 볼트가 몇 줄이 되느냐면 요 V는 줄 퍼 쿨롱이라는 단위고요. 계속 떠드네. 그 다음에 E는 기본 전하량입니다. 양성자 혹은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의 크기입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죠. 여기에다가 줄퍼 쿨롱을 곱하면 쿨롱이 없어지고 줄이 되죠.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줄이라는 건데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은 어느 정도 기억하면 되냐면 그냥 EV라고 적혀있는 이 값이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다. 일렉트론 볼트가 에너지의 단위다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핵분열 반응식하고 핵융합 반응식을 한번 볼 텐데 핵분열 반응식은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상용화된 거고요. 핵융합 반응식은 지금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같은 별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반응입니다. 우선 상용화되어 있는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부터 먼저 보면요. 일단 핵반응식을 얘기하기 전에 그 핵반응식에서도 보존되는 양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겠습니다. 질량수의 합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같습니다. 물론 핵분열하고 핵융합 모두 질량 결손이 일어납니다. 질량이 줄어들어요. 네, 질량이 줄어드는데 질량수는 왜 보존이 되느냐 하면 질량이 줄어들더라도 그 양성자 한 개나 중성자 한 개 정도가 갑자기 없어지는 정도의 극심한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네.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은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통째로 없어질 만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변할 정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보존이 되고요. 질량은 보존이 안 됩니다. 전하량 보존됩니다. 예, 전하량도 이제 대표적으로 보존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옳은 표현이고요. 근데 질량하고 에너지가 동등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질량 에너지 전체는 보존이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질량 중 일부가 없어지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하고 에너지를 다 합친다면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질량만 놓고 보면 이제 보존이 안 된다 볼 수 있죠.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니까. 자,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우라늄 235가 일단 중성자하고 충돌을 해요. 근데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충돌을 한다기보다는 중성자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라늄 236이 되었다가 우라늄 235도 좀 불안정한 상태인데 왜 불안정하느냐? 핵끼리 강력에 의해서 인력도 작용하지만 양성자끼리는 정기적 청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원자 맨 안쪽에 있는 원자핵과 저 바깥쪽에 있는 원자핵 사이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러면 불안정해져요. 이게 거리가 전체적으로 멀어지면.
덩치가 커지면 이제 서로 당기는 이런 것도 있지만 미는 것에 의한 영향도 커져서 불안정해집니다. 근데 우라늄 235는 약간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분열이 일어나지만 반감기가 꽤 깁니다. 하지만 우라늄 236은 안 그래도 불안한 상태인데 하나가 더 들어와서 더 커졌잖아. 엄청 불안해요. 그래서 바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흡수했다 쪼개지기 때문에 이 중성자는 나중에 원자로 할 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저속 중성자예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흡수가 안 됩니다. 튕겨 나가져 버려요. 약간 저속인 중성자가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쪼개지는 걸로 제가 그려놨지만 어떤 책은 요 사이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우라늄 235를 이렇게 그려주기도 해요. 236 중성자가 한 개 흡수된 상태로 되었다가 쪼개집니다. 쪼개질 때는 쪼개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바륨하고 크립토늄으로 쪼개지기도 하는데 루비듐하고 또 뭐하고 이렇게 쪼개지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쪼개질 때는 중성자가 3개 나오는데 루비듐하고 뭔지 기억하는데 그걸로 쪼개지는 경우에는 또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서는 두세 개가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그림에는 이제 2개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죠. 그게 둘 다 일어납니다. 어쨌든 여기 3개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볼게요. 이 과정에서 이제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겁니다.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 그래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에너지가. 이때 튀어나온 중성자는요, 핵 분열 과정에서 튀어나와요. 이 핵이 쪼개진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잖아요. 강력을 이겨내고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심한 변화이기 때문에 얘가 뭐 살포시 나오진 않을 거야. 격렬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중성자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 중성자는 고속이에요. 그래서 이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속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감속제고요. 감속제가 H2O면은 경수로고요. 감속제가 D2O 중수소로 이루어진 물이면은 중수소나 삼중수소로 이루어진 물로 되면은 중수로가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원자로 할 때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요, 지금 핵 반응식이군요. 핵 반응식은 화학 반응식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핵 주위에 있는 전자는 깡그리 무시합니다. 원자 핵만 보는 겁니다. 원자 핵만. 핵 반응식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량 계산할 때 원자 핵만 계산해요. 전자는 떼고 계산합니다. 근데 핵 반응식에 가끔 전자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타 붕괴 같은 경우.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나오는 전자는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던 전자가 아니죠. 그거는 핵 변환 과정에서 생기는 전자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줘야 됩니다. 핵 반응식이라도. 근데 원자 핵 주위에 있었던 전자는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핵 반응식에서는. 자, 질량수 보존돼야 됩니다. 확인해 보면 좀 키워놓고 볼까? 여기까지. 질량수가 우라늄 235는 235죠. 저기 계속 떠드네. 중성자는 질량수가 1이고요. 합쳐서 236이죠. 쪼개지고 난 이후에도 질량수의 합은 236이 돼야 됩니다. 141, 92. 중성자는 질량수가 1인데 3개죠. 141 더하기 92 더하기 3 하면 236 됩니까? 네, 되죠. 전하량은 원자 핵만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뭘 보면 되겠노? 원자 번호 보면 되겠지? 그게 양성자 수니까 92 더하기 0이죠. 중성자는 56 더하기 36 더하기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6 더하기 56하면 92 되죠. 그럼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되냐면 얘가 만약에 비어져 있잖아요. 핵 반응식에서. 그럼 얘가 바륨이라는 건 몰라도 됩니다. 바륨이라는 건 몰라도 되는데 얘만 비어져 있을 때 이 원소의 질량수가 141이고 양성자 수는 56이고 원자 번호는 그다음 중성자 수는 141 빼기 56이라는 걸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그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원소까지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비어져 있으면요. 얘는 이제 원자 번호가 0이고 질량수가 1인 것까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중성자라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하면 중성자, 수소, 헬륨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중성자, 수소, 헬륨. 그 정도는 뭐 알 수 있겠죠. 원자 번호 1이 수소고 2가 헬륨이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 정도. 그래서 이 과정에서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라늄 235가 한 개 쪼개질 때 이렇게 되겠고요. 핵자단 방출하는 에너지는 핵융합까지 설명하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핵융합 과정은 태양과 같은 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융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융합하는 방법이. 예,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융합하게 되면 헬륨과 중성자 한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질량수 보면 2 더하기 3은 4 더하기 1로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전하량 양성자수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 맞아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핵 반응식에서 얘나 얘 중 하나가 비어져 있으면 각각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질량수하고 원자 번호를 찾아서 추측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융합해서 헬륨 하나가 만들어질 때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질량 결손이 일어나서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데요. 근데 보면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 숫자만 놓고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죠?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원자 폭탄이라고 하면 핵 분열 폭탄이고요. 수소 폭탄이라고 하면 핵 융합 폭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 원자 폭탄, 핵 분열 폭탄하고 수소 폭탄, 핵 융합 폭탄하고 누가 더 위력이 셉니까? 예, 수소 폭탄, 핵 융합 폭탄이 더 세죠. 예, 그 이유는 이 위력을 얘기하려면 1kg당 위력, 에너지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똑같은 질량을 놓고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게 바로 이 핵자당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핵자가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핵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질량수 한 개당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그럼 우라늄이 핵 분열하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질량수는 236입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 각각의 질량수의 합이 236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236으로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우라늄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핵자단 방출하는 에너지는 0.85 메가 일렉트론 볼트고 핵융합 과정은 반면에 관여하는 핵자수가 5니까 5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3.52 메가 일렉트론 볼트니까 4-5배 정도 더 에너지를 많이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핵분열하고 핵융합이 좀 차이가 있는 게 핵분열은 쪼개지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핵융합은 합쳐지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원자 핵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한 원소가 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의 그 별의 진화 과정 보면 융합해서 수소 융합하면 헬륨 되고 헬륨 융합하면 탄소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최종적으로 생기는 게 철이죠. 네. 예, 철이 가장 원자 핵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한 원소예요. 그래서 안정한 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줄어들고 줄어든 질량이 이제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그 중에서 제일 가벼운 원소니까 수소 핵융합이 제일 그 일반적이고요. 그다음 우라늄은 왜 하필 우라늄이냐? 지구상에 있는 원소 중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가장 무거운 원소가 우라늄이에요. 그게 그래서 무거울수록 쪼개지가 더 쉽잖아. 그래서 우라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철 쪽으로 갈수록 안정적이고 또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방사선의 종류와 원자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